지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은 눈에 보이게 흔들리고 있다. 단순히 신형 기체 하나가 등장한 수준이 아니라 기존 질서 자체가 뒤집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의 KF-21이 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중형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각국의 계산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KF-21은 아직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KF-21은 이미 실전 수준의 비행 검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양산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라는 점에서 시장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과거 전투기 도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 가지였다. 실제로 언제 전력화가 가능한가, 그리고 리스크를 누가 감당하느냐였다. 화려한 홍보 문구나 시제기 공개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경쟁자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 단순한 콘셉트 제안이나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장기간의 설계 검증과 반복 시험을 거친 결과물이 눈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KF-21의 등장은 단지 한국 항공산업의 성장 사례로 끝나지 않는다. 중형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던 국가들, 특히 예산과 일정, 기술 이전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했다. 기존의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따라붙던 정치적 조건과 수출 통제, 유럽산 기체의 높은 유지 비용과 긴 납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 명확한 일정, 그리고 점진적인 성능 확장 로드맵을 제시하며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기존 개발 사업들에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경쟁 제품이 하나 늘어났다는 문제가 아니다. KF-21은 전투기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고 그 결과 다른 국가들의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정치적 성과를 앞세워 빠른 시제기 공개에 집중했던 사업들은 KF-21의 안정적인 개발 흐름과 비교되면서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KF-21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검증된 현재형 전력으로 기능하고 있고 그 위에 미래형 확장 가능성까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투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전투기 시장의 시선은 점점 더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KF-21이 시장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동안 가장 큰 압박을 받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터키의 칸 전투기였다. 칸은 한때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떠오르는 신흥 스텔스 전투기로 홍보되었고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프로젝트의 내부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기체 설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 공개된 칸 시제기는 외형적으로는 완성형 전투기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풍동 시험용 모델을 분석한 업계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 기체 높이와 길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수직 꼬리 날개의 위치와 각도가 엔진 상부에서 측면으로 이동했다. 이는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니라 공력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만 하는 수준의 변화였다. 항공기 설계에서 이런 변화는 초기 설계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진동 문제였다. 고속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조 진동은 단순한 보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설계 단계에서의 공력 불균형이나 하중 분산 실패가 원인일 경우 기체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 칸의 경우 바로 이 단계까지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의 재설계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실상 프로젝트 리셋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시험 비행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칸은 초기에 몇 차례 시험 비행 성공을 강조했지만 이후 장기간 추가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험을 이어갈 수 없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실제로 내부 무장창과 항전 장비 통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시제기 자체가 완성형이 아니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더 결정적인 신호는 터키가 외산 전투기 도입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이다. 자국 전투기 개발이 순조롭고 일정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긴급 도입할 이유는 없다. 이 선택은 터키 스스로도 칸의 전력화 일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겉으로는 자국 개발 전투기를 강조하면서 실제 전력 공백은 외국 기체로 메우는 이중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칸 전투기는 아직 기술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안정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 설계는 흔들리고 시험은 멈췄으며 전력 공백은
외산 기체로 대체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KF-21과의 격차는 단순 비교가 아닌 구조적 차이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칸 전투기 개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인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인도네시아의 분노는 단순한 외교적 불만이 아니었다. 이는 전략적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던 국가였고 일정 물량과 기술 협력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이 참여를 사실상 중단하고 터키와 손잡으며 칸 전투기 도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제 방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단순한 기종 변경이 아니라 노선 변경으로 받아들여졌다. 확보하려던 전투기 수량과 도입 시점이 KF-21 계획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빼고 터키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이후 분담금 납부 문제와 사업 참여 태도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소극적인 움직임은 계속 확인되었다. 하지만 칸 전투기의 전면 재설계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설명받지 못한 중대한 위험 요소가 뒤늦게 드러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성능 개선이나 단계적 개량이 아니라 기체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전제 조건을 흔드는 문제였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판단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인도네시아의 전략은 눈에 띄게 변화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신호는 한국과의 항공협력 재강화였다. 인도네시아는 T-50계열 고등훈련기 추가 도입을 결정하며 한국과의 실질적인 계약 관계를 다시 확대했다. 동시에 자국 항공산업의 상징처럼 유지되던 오래된 생산 라인을 정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협력 방향을 보다 현실적인 쪽으로 재조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 더해 비공식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었다. 인도네시아 최고 지도부가 한국 항공산업 핵심 시설을 직접 살펴보았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KF-21 프로젝트 재참여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 아니라 실제 선택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번 떠났던 사업에 다시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터키 쪽 선택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는 한 가지 현실을 보여준다. 전투기 도입은 정치적 제스처나 단기 이미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정, 기술 성숙도, 산업 기반,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전력과 그렇지 않은 전력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판단의 무게는 점점 다시 KF-21 쪽으로 기울고 있다. KF-21과 칸의 격차는 단순히 기체 성능 비교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차이는 개발 방식과 기술 축적 구조에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전투기는 최종 결과물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그 뒤에 깔린 데이터의 축적량, 시험의 반복성, 그리고 실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성숙도를 좌우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칸과 완전히 다른 궤적을 보여준다. 한국은 KF-21 개발을 위해 장기간의 사전 설계를 선택했다. 단기간에 시제기를 공개하는 대신 수십 종의 기체 형상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과 풍동 시험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쌓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느려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행 단계에 진입했을 때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실제 비행 시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축적된 검증 때문이다. 반면 칸은 정치적 상징성과 속도를 앞세웠다. 프로젝트 선언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시제기를 공개하며 기술 도약을 강조했지만 그 속도는 곧 검증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풍동시험과 구조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 중심의 시제기가 먼저 등장했고 이후 실제 시험 과정에서 공력 불균형과 진동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항전 장비 통합에서도 격차는 분명하다. KF-21은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포함한 핵심 항전 체계를 국내 기술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인 단계 구분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재 외부 장착 기반의 무장 운용을 하더라도 이후 내부 무장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칸의 경우 이런 단계적 통합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내부 무장 통합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소이지만 관련 구조와 시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 홍보가 먼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재설계 단계에서 내부 무장 구조가 후퇴하거나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기술 기반이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엔진과 구동 계통에서도 마찬가지다. KF-21은 해외 엔진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조립과 운용 단계에서 국내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생산과 정비 경험이 축적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독자 엔진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 칸은 여전히 핵심 동력 계통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적이며 이는 개발 일정과 수출 가능성 모두에 불확실성을 남긴다. 결국 기술 격차의 본질은 성능 수치가 아니라 신뢰도에 있다. KF-21은 지금 당장 그러나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친 현재형 전력이며 앞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하다. 이 점에서 KF-21과 칸은 같은 출발선에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서로 다른 단계에 올라선 전투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KF-21과 칸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요소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산업구조에 있다. 전투기 개발은 단일 기체를 설계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백 개의 부품과 수십 개의 핵심 시스템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는 산업 역량의 총합이다. 이 통합 능력이 부족하면 개발 속도는 느려지고 일정과 품질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서 통합 중심 구조를 선택했다. 기체 설계, 항전 장비, 비행 제어, 시험 체계가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 구조의 핵심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빠르게 추적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시험 비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이 일정 전체를 흔들지 않고 단계적으로 흡수될 수 있었다. 특히 지상 시험 체계의 차이는 결정적이다. KF-21은 실제 기체가 비행하기 전부터 비행 제어와 항전 장비를 통합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공중시험 이전에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었고 비행시험 단계에서는 검증과 축적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겉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전체 개발 기간을 놓고 보면 오히려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게 만든다. 반면 칸 프로젝트는 분절된 산업구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다수의 업체가 각자 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나중에 통합하는 방식은 조율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실제로 참여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통합 단계에서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경우 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시험 단계를 줄이거나 형식화 유혹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생산 단계에서도 차이는 이어진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양산을 염두에 둔 설계를 적용해왔다. 단순히 시제기 한두 대를 날리는 데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품질로 반복 생산이 가능한지를 계속 점검해왔다. 이 접근 방식 덕분에 양산 전환 시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었고 구매국 입장에서도 일정 예측이 가능해졌다. 칸은 아직 2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설계 자체가 재조정되는 상황에서는 양산 구조를 논하기 어렵다. 설계가 바뀔 때마다 생산 공정 역시 다시 검토해야 하고 이는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수출을 염두에 둔 전투기 사업에서 이 불확실성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결국 산업구조의 차이는 결과를 정직하게 드러낸다. KF-21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축적해온 결과물이고 칸은 빠르게 보여주려다 기반이 드러난 사례에 가깝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며 시장은 결국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를 향해 움직이게 된다. 지금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전투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기술 성숙도와 산업 구조, 그리고 일정 관리 능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다. KF-21은 단기간에 판을 뒤집겠다는 접근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 걸리더라도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실제 전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은 이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때는 더 화려해 보이는 선택지에 끌려 방향을 틀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남은 것은 일정 불확실성과 기술 리스크였다. 반면 KF-21은 눈에 띄는 쇼맨십 대신 검증과 축적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전투기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무엇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수출 시장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예산과 일정에 민감한 국가일수록 불확실한 프로젝트보다 이미 검증 단계에 들어선 전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KF-21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완성형 5세대를 기다리기에는 부담이 크고 기존 기체로는 한계가 분명한 국가들에게
KF-21은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연결하는 교차점에 서 있다. 칸 전투기의 난항은 한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경쟁 프로젝트가 흔들릴수록 KF-21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된다. 이는 단순한 비교 우위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가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한번 형성된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이는 장기적인 수출과 협력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KF-21이 단순히 개발 성공 사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을 바꾸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라는 문제다. 현재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기술 성숙도, 생산 체계, 일정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기 시장은 냉정하다. 멋있어 보이는 미래보다 검증된 현재를 선택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지의 중심에 KF-21이 서 있다.